예, 오늘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핵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시간 전문가 모시고 북핵의 현주소와 함께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있는 북한의 분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벌써 2년이 됐네요. 한반도에 불안감을 조성했던 그날을 저희들 기억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 처음 했던 게 2006년인가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죠. 2006년, 9년, 그리고 2013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북한 핵실험, 문유님 자꾸 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건 뭐 여러 가지 차원의 의도가 있는데 우선 대내적으로 보면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체제 속에서 이 지도자의 확고한 지도력을 중심으로 대내 결속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만큼 군사 대국, 군사 강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대내 결속을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남쪽에 대해서도 북한이 그동안 60년대 이후에 6.25 전쟁에서 실패하고 60년대에 군사력 강화를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대남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를 했는데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그런 우위가 점차 상실되기 시작하고 그걸 만회하는 방법으로 비대칭 무기,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그 개발을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것으로서 지금 비대칭 무기의 그 차이가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래서 군사력의 우위와 함께 그것을 대남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미 대외용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지금 뭐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뭐 파멸을 맞을 것이다. 미국을 정말 초라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핵 위력과 미사일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그걸 통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대남 전략을 달성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그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지만 이런 국제사회 어떤 핵을 포기한 나라를 보면서 북한은 더 핵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지금 역사적인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게 오히려 반면 교사가 돼가지고 과거에 북한에게 이제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봐라. 핵을 러시아에게 이전하고 나서 경제 지원도 받고 또 주변 국가들하고 다 좋은 관계를 가져서 저렇게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냐. 북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뭐 미국하고 러시아가 공동으로 안전 보장을 해줬는데 러시아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지금도 내전 상태에 있어서 지금 뭐 휴전회담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으로서는 우크라이나를 보면 핵을 포기했다면 망하겠구나. 우크라이나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담 후세인도 좋고 사담 후세인의 경우도 90년대 핵사찰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미국이 이라크에 핵이 없다는 걸 알고선 침공했다. 따라서 북한에 만약 핵이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취약하다 그래도 사찰 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모호성을 유지해서 지금 우리가 감히 범접을 못하죠. 핵이 있으면 우리가 낭패당하니까. 거기도 그렇고 리비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리비아도 미국하고 2002년에 가다피가 대량살상 무기 포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나토군, 물론 내전이 있었지만 내전에 나토군이 도와줘서 결국 이 가다피도 살해당했죠.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로서는 핵을 포기하면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금 매우 핵을 포기시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북한의 핵 기술 중에서 소형화 그리고 이제 소형화, 경량화 이 기술이 좀 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주장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 이게 왜 더 위협적인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그 핵 위력을 제고시키려면 그 개발한 핵 탄두를 멀리 정확하게 큰 위력으로 날려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핵 탄두를 작게 또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지금 북한이 이제 그걸 위해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고 예. 고폭 실험이라든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번 2014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특히 소형화, 경량화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예. 물론 미국은 그것이 검증된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략 소형화, 경량화의 기준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무게는 약 1톤 정도, 예. 그다음에 직경은 한 90cm 정도가 돼야 이제 소형화, 경량화라고 보는데 대략 핵 개발을 시작을 해서 약 7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대략 보면 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P5 5개 나라가 그 소형화, 경량화의 수준을 보면 대략 한 100kg에서 한 500kg, 5, 600, 요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은 그 이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의 수준이 우리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다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소위 ICBM이라고 하는 것에 탑재를 시켜서 예.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도 거기에 대비한 네. 그런 그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선생님, 그리고 저희들이 주목하는 게 핵실험 원료 있잖아요. 1, 2차 때는 플루토늄으로 했습니까? 그 3차 네, 때는 그렇죠. 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했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가 더 유력적입니까? 이게? 그 우라늄으로 하는 건 사실 핵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폭발성이 좋아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이 우라늄이라고 지금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만약에 우라늄으로 했다면 예. 플루토늄은 지금 원자로가 계속 돌아가고 이 재처리를 해야 이제 그 물질을 만드는데 예. 일단 지금 가동이 정지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플루토늄으로 계속했다 그러면은 핵실험하는 양은 많이 소모했을 것이다. 그러면 핵물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근데 3차는 우라늄을 했다 그러면 우라늄 이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는 거를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한테 보여줬지만 그게 무기화까지도 가능하구나. 근데 이제 우라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위험성이 있는 게 북한의 우라늄 원광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워낙 풍부한데 예. 이거는 또 아주 은닉해서 지하에 한 체육관 정도 시설이면 1년에 한두 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고농축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 돌려서 만드는데 예. 그렇게 되면 매년 한두 개씩 우리가 만드는지조차도 모르게 만들고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폭발성이 워낙 좋으니까 예. 핵물질이 어마어마하게 쌓인다. 예. 그러면은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 핵물질을 알카에다나 IS나 이런 데다 옮겨주면 이건 정말 미국으로서는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리스트한테 핵물질이 간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 그 손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라늄이었다면 아직 확실하게 이게 우라늄이라고 이렇게 단정은 못 하는데요. 예. 우라늄이었다면 훨씬 더 위험성이 커지고 북한의 핵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요. 국제사회 우리대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 자 그때마다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제재 수위를 계속 강화를 시켰지만 북한은 과연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좀 비밀리에 뭔가 어떤 무기 거래랄지 정말 금수돼 있던 어떤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거래되고 있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재의 실효성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북한을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여러 차례 유엔 차원에서 또 개별 국가 차원에서 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예. 사실 북한이 지금 건재하거든요. 그리고 핵 역량이라든지 미사일 역량이 어쨌든 발전하고 있다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지만 유엔이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초창기에 있었던 대북 제재들은 그렇게 강제성을 많이 띠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예. 물론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그렇죠. 했습니다마는 예. 사실 북한을 두둔하고 또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을 하지만 또 밑으로는 또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문제고 또 북한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폐쇄된 경제 체제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대외에서 그렇게 제재를 하고 여러 가지로 돈줄을 끊는 그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는 일정 부분 저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 능력이라든지 대량 살상 무기의 발전 속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늦출 수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벗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북한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네, 홍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 좀 북한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이 과연 4차 핵실험 할까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일단은 지금 북중 관계가 껄끄럽고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할 이유는 북중 관계 때문에 전 거기 못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시진핑이 계속 껄끄러운 관계 계속 유지하고 김정은이가 생각하기에 내가 뭐 이렇게 남한한테 대화도 제안하고 뭐 여러 가지 전방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데 남북 대화도 안 되고 뭐 한미연합훈련도 계속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마저도 같이 우리 과거의 관계로 돌아가자고 이 우호 관계로 안 돌아간다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저는 기대하는 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뭐 하는 게 별로 없다고 좀 봅니다. 따라서 지금 시진핑이한테 의지하고 있다. 시진핑이 만약에 계속 김정은을 못 본 척하면 저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5월 달에 뭐 러시아도 가고 4월에 반둥에 갈 수도 있고 9월엔 또 시진핑이 또 김정은을 초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김정은이가 국제적으로 뭔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핵실험을 했다가는 가서 망신만 당하죠. 그래서 못할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여러 상황으로보다 한미 관계 아주 안 좋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북미 관계 아주 안 좋고 남북 관계 전혀 진전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럴 때 했거든요 핵실험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 그 뭐 관여 정책이라 그럴까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어떻게든 대화로 끌어나와서 하더라도 매우 민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대를 시진핑 주석한테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3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좀 경제적인 제재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좀 새로운 분석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지 학술지에서 말한 내용인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오히려 더 호전됐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이거 뭐 저희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한테 하는 정책이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제안하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호의적인 제안을 하는데도 왜 안 나오냐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 여러 가지 좋은 인센티브도 주지만 그래도 원칙에 입각해서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 국어를 하기 위해서도 나올 텐데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경제가 김정일 시대보다 더 어려워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뭐 많이 나지는 건 아닙니다. 0.5% 정도 성장.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또 시장이 많이 활발하게 돼가지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뭐 먹는 걸 다 구입하고 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거의 없다. 그런 정도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5.24 조치를 해가지고 남북 교육은 개성공단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다 통제되고 다 중단됐지만 북중 교육은 그대로 그 5.24 조치 이전보다 한 20% 늘어나서 늘어난 채로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외 교육 자체는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북 교육 중단에도 불구하고 안 줄었기 때문에 북한이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 점을 아주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의 대북 압박 정책이라고 하는 게 과연 북한이 더 이상 대화에 안 나오면은 정말 힘들구나 할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북중 관계도 정치적으로는 껄끄러워도 경제적으로는 거의 그대로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로서는 뭐 올해 더군다나 지금 북중 관계가 작년 연말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김정은이가 여간한 인센티브에는 남북 대화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좀 그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 북한의 현실을 눈으로 좀 속속히 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올해 이제 겨울 가뭄이 심해서 이제 올해 식량이 좀 부족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근데 이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경제에서 좀 나아진 것 같다. 그래서인지 대한적십자사가 지원하겠다는 분유 15톤인가 이거를 거부를 했어요. 받지 않겠다. 사실 그 영유아 애들 성장이 어렵다. 저희들 과거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부했거든요. 뭘 다른 걸 바라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우리 홍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바라는 것은 그 정도의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원한다면 이젠 적어도 좀 획기적인 그런 지원을 원하는 거죠. 네. 북한으로서는. 네. 지금 대화에 소극적인 것도 보다 우리 정부로 하여금 보다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그런 지원과 양보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뭐 15톤 정도 물론 영유아에게는 꼭 필수품이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생색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의 기대는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대화를 하려면 미국과의 공조를 끊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연합 연습 중단이라든지 대북 전단 살포의 중단이라든지 특히 5.24 조치의 일방적인 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북한도 그 자기들의 모든 요구들을 우리 남측이 들어줄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북한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아마 우리 정부들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일단 대화에 나오면 북한의 요구들이 대화의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교감을 거치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갖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단 살포 있잖아요. 전단 살포를 하지 말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북 대화에 나와서 우리 당국하고 합의가 됐다. 그래도 전단은 날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 통일부의 고위 간부가 전단 살포 단체를 만나서 우리가 지금 남북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좀 당분간이라도 좀 자제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뿌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하고 북한하고 합의를 해봤자 전단이 날라오는데 대화하러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이 5.24 조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분유 준다는 건 25톤인데 25톤. 적십자 한국 적십자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간인들이 지원하려고 할 때 아주 저그만한 양이라도 통일부에서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원하는 거니까 남북 간에 조금 이렇게 윤활유 작용을 하는 남북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통제를 받아요. 통일부에서. 근데 전단 살포는 통제를 안 해요. 전단 살포는 그야말로 북한의 목줄에다가 칼을 겨누는 건데 그거는 통제를 안 해요.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정부를. 우리 정부를 당연히 이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는 뭐 맘대로 하게 놔두고 남북 간에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건 전부 통제를 하니 우리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런 데서 북한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의원님, 그 북한 노동신문이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 사실 이제 엊그제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한의 어떤 정치 관련해서 내정이죠 사실은 거기에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했어요. 뭐 비난을 했는데 유감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유감이라는 표시를 했고요. 왜 자꾸 남한의 어떤 정치에 이렇게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 있을까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불성설이고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서는 남한 내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기들의 지원 세력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뭐냐면 총리 후보자를 아주 훌륭한 분을 내세워서 북한이 비난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북한 저놈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비난만 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일견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종북 세력이 생기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공을 하는데 가장 좋은 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국내 정치를 잘하는 게 반공 정신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